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고해둔 대로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국내 자영업자 지금 위기 상황과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방송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일단 먼저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조금 전해졌었죠. 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9일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서남 재경대학 간리 교수가 지난해 중국 363개 도시를 대상으로 금융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도시주택의 22%가량이 빈집으로 남아 있었다. 규모는 약 5천만 채가 넘는 수준입니다. 엄청나죠. 5천만 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한 채씩 가질 수 있는 수준이니까. 물론 중국 전체로 보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남아있는 빈집이 금융위기하고 맞물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간 교수는 2013년에도 비슷한 조사를 했었는데 이때는 4,900만 채 정도가 빈집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5천만 채도 넘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이 소유한 주택들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투기꾼들이 국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서 일단 아파트를 사들이면 임대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버티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흔히 말해서 시장의 성장성이 좋고 경기가 좋다. 그렇다면 버틸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무역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금리도 오른다 그런다면 과연 투기꾼들이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최근에 중국의 가계부채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6조 7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2008년 이후 10년 연속 증가했는데요. 이 중국의 가계부채의 59% 정도가 부동산 담보대출이에요. 엄청나죠? 약 3조 9,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460조 이상이 돼요. 그런 어마무시한 금액의 부동산 담보대출 금액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다고 해도 조금 전에 계속 설명드렸듯이 금리가 저금리로 안정적이고 또 경기가 좋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중국의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9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서, 자, 지난 7월 기준입니다. 평균 금리가 5.67% 수준까지 올라와서 전년 동기 대비 작년 7월 대비해서 13.63%포인트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추세란 소리입니다. 기준금리는 크게 안 올렸죠, 중국은. 그렇지만 기준금리 대비해서 실질적인 은행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이것이 꾸준히 올라서 6%대가 넘어서고 계속 상승한다면 과연 대출을 받아서 투기를 한 투기 세력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게 되겠죠. 더군다나 이
개인적인 대출 문제보다도 지금 시장에서는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시장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동안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가 최근 무역전쟁 이슈와 더불어서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역시 금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최근에 이 하이힐드 달러 채권의 금리 방향을 좀 보시죠. 뭐 보도 내용도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좋은 시절이 끝나고 디폴트 위기에 물렸다. 누가?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이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자, 하이힐드 채권은요, 고수익을 노리는 좀 신용등급이 저신용등급 채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올 초만 해도 이게 6%대였습니다. 그러니까 5% 후반에서 6%대였던 채권 금리, 이것이 최근에는 11%가 넘었다는 소리고요. 이렇게 그 금리가 급증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도위기가 높아졌다는 반대급부의 목소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올 초에는 내가 6%, 뭐 쉽게 1억을 빌려서 6%의 이자만 내면 돼요. 600만 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예요? 무려 1100만 원을 넘게 내야 되는 겁니다. 1억을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자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경기도 위축되고 위기에 몰리는 사람들은 소비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경기 둔화가 올 수밖에 없겠죠. 심각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부도가 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규모 프로젝트들도 다 중단이 돼서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중흥홀딩스가 2012년에 루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인공섬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금의 자금을 투자를 했는데요. 자, 이미 14억 위안을 넘게 투자한 사업이 지금 7월 달에 매물로 나왔어요. 올 7월 달에. 공사비를 감당할 수준이 안 된 겁니다. 자금을 회전시키기 어렵다라는 그런 그 위기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 부동산업계 부채 규모가 약 3,550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 돈 400조 원에 이른다. 이런 또 보도 내용을 보냈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이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부채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올 4분기부터 만기 채권이 급속도로 도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뒤에 그 차트는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앞서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그 중국의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의 위험 신호가 감지되다 보니까 벌써 4개 이상의 부동산 업체가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자, 중국 우시를 기반으로 하는 우저 인터내셔널이 올해 디폴트를 선언했고요. 네오글로이도 최근 2달간 최소 3건의 지방채 상환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상환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디폴트 되는 겁니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2위의 종합부동산회사 에버그란데가 지난달 30일에 그 18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발행 금리가 무려 13.75%입니다. 아까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11%대인데 중국 2위의 부동산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13.75%예요. 금리가.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억 내면 가만히 있다가 5년 만기에 알아서 저렇게 13.75%의 금리를 준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부도만 안 나면 룰루랄라 돈 버는 거죠. 그런데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중에 10억 달러, 50%가 넘는 18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를 회장 본인이 개인 돈으로 인수한 겁니다. 만약에 경기가 좋고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라면 그러겠어요? 너도 나도 더 채권 하려고 했겠죠. 이미 시장은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이 또 보도한 내용 보면 부동산 규제가 중국이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위기 때문에 계속해서 규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경기 둔화 맞물리면서 지속적 시장 침체 신호가 나타나면 10만여 곳에 달하는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게 될 거다. 특히 올 4분기부터 대단히 리스크가 커진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업체의 만기 채권 도래 추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2018년 3분기까지만 해도 100억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분기당 100억 달러 미만이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좀 꾸려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4분기부터 급증하죠. 170억 달러 수준. 내년 1분기는 180억 달러 수준. 또 2분기도 역시 160억 달러 수준. 내년 3분기도 190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 4분기에서 내년 3분기까지가 부동산 개발 업체에 정말 존폐 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그렇게 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경기가 좋아지고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이런 것들이 리스크 없이 흔히 말해서 채무가 잘 상환이 되고 재발행하면서 또 채권이 순환이 된다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과연 그런 리스크를 쉽게 안을 수 있을까? 발행 비용이 급증하는 겁니다.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발행 비용이 2배 이상씩 급증하는데 과연 시장이 이것을 쉽게 소화해낼 수 있을까? 리스크가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금융위기가 온다면 미국은 마치 자기네들이 안 그런 것처럼 하고 페인트 모션을 쓰겠지만 어쨌든 간에 희생양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런 중국 관련된 소식들을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최근 중국 증시가 또 바닥에서 글로벌 증시하고 마찬가지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추세 전환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 수준밖에 안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분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방향의 투자가 맞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시점이 와야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문제는 국내 문제대로, 해외 문제는 해외 문제대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무역전쟁 이슈에 따른 해소가 어느 시점에서 완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저런 부채에 대한 역습이 어느 시점에 해소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모니터링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 위기, 그것이 올 4분기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가 정말로 리스크가 커진다. 이 부분을 꼭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내 자영업자 현황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리스크를 또 안길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